안녕하세요. 여장부 아내를 둔 67살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말을 요즘만큼 공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할아버지라는 말이 언제 그랬냐는 듯 벌써 제 스스로를 할아버지라고 칭할 만큼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예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고 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던 저의 모든 순간엔 든든한 아내가 항상 함께였죠. 아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든든한 기둥뿌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내 덕분에 자식들 또한 참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없이 화목했죠. 천재지변이 일어날지언정 가족 간의 불화는 우리 가족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 한 차례 우리 가족에게도 가정 불화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뿌리를 뽑아낸 그 불화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보네요. 이미 우리 가족은 아픔을 딛고 극복해낸 이야기이니 청취자분들께선 그저 가벼운 이야기거리 정도로 여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적 저는 작게나마 사업을 했어요. 사업 초반에 만난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아들 둘과 막내딸 하나를 얻었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 잘못된 제 판단으로 인해 사업은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집에 틀어박혀 매일 술만 마셔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폐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술을 마시던 제게 감자전을 부쳐다 주며 덤덤히 말했어요. 애들이 어려요. 술 좀 그만 마셔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따위의 채근이 아닌 애들이 어리다는 말. 참 별것 아닌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도 전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부터 한동안 입에 달고 살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시 일자리를 찾고 가장 노릇을 하기 전까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의 권유로 저는 택시회사에 들어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어요. 운전이야 늘상 하던 일이라 생각보다 택시 운전 일은 수월했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나 취객 때문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저는 묵묵히 이겨내며 돈을 벌었죠. 7년 뒤 저는 회사에서 나와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세 아이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인 26에 1살 어렸던 큰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너희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결혼을 하겠다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큰며느리와 옆에 앉은 큰아들을 앞에 두고 저는 근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큰며느리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밝은 얼굴로 아주 당차게 말입니다. 적긴 해도 제가 좀 모아놨습니다, 아버님. 전 대학에 안 가고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요. 그래서 태원 씨 취업하자마자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사람 자체도 좋은데 직장까지 좋으니 다른 여자가 확 채가기 전에 제가 빨리 데려가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먼저 청혼한 제 면 좀 세워주시는 셈 치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당찬 큰며느리의 말에 저와 아내는 벙찌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그런 큰며느리의 모습이 익숙한지 그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아내에게 웃어 보였죠. 저와 아내는 거침없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큰며느리가 꽤 마음에 들었답니다. 작은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며느리는 대견하게도 그 나이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놨더라고요. 자식들 셋 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느라 저희 집도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저는 대견한 마음에 조금 무리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사돈댁은 저희 집보다 더욱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큰며느리의 두 오빠를 결혼시키며 큰돈이 나갔던 터라 사돈댁에선 더 이상 큰며느리에게 지원을 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들만 중요시하는 분위기의 집안 같아 밝아 보이는 큰며느리 나름대로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겠다는 생각에 저와 아내는 더욱 큰며느리에게 마음이 쓰였죠. 이후 큰아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 연년생으로 아들을 둘 낳았어요. 집도 대출 끼고 전세로 얻어 빠듯한 마당에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키우려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회사 특성상 큰며느리는 아이들을 낳았을 때 출산휴가만 잠깐씩 쓸 수 있었을 뿐 이후엔 맞벌이를 위해 다시 복직을 해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큰며느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좀 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차로 30분 걸리던 큰아들네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봐주게 되었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싶어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던 전 손주들 육아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학교를 다니며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졸업 후엔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해 완전히 독립을 했던 작은 아들도 지방 국립대를 다니며 그곳 기숙사에서 살던 막내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큰 손주를 돌봐주다가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큰며느리가 다시 복직을 하면서부터 아내는 점점 집으로 돌아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듣는 제가 다 성질이 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며느리 걔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글쎄, 자기 내일 입고 출근할 옷이 하나도 없다면서 왜 빨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냐고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 내가 애들 보러 갔지? 지네 집 집안일 하러 간 식모야 뭐야? 저번엔 기껏 저녁밥 차려줬더니 밥이 질다고 투정을 부리질 않나? 큰아들 퇴근 전에 빽빽 울어대는 손주 두 놈 혼자 달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퇴근하고 힘들다고 저 혼자 소파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질 않나? 며느리 걔 처음엔 솔직하고 당차다고 좋아했더니 지금 보니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제멋대로인 애인 것 같아. 아유, 애들이 워낙에 어리니 내가 그 집에 발길을 뚝 끊을 수도 없고. 큰아들이 큰며느리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 날엔 큰아들은 꼭 손수 밥을 차려 아내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가끔씩 택시비라도 하라며 아내 손에 몇만 원씩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대출금에 애들한테 나갈 돈도 많아 더 많이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요. 그리고 큰며느리가 개념 없는 말을 해댈 때마다 쓴소리를 하며 큰며느리의 입을 막았다네요. 하지만 어느 날 결국 아내의 화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일을 일찍 마친 전 아내와 같이 집에 갈 요량으로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엔 마침 큰아들 부부도 일찍 퇴근해 있더라고요. 그날 큰아들은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다며 앞으로 매달 아내에게 100만 원씩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엄마, 애 둘 봐주시는데 100만 원도 적은 돈인 거 알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그냥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용돈 삼아서 받아주세요. 큰아들은 내심 최근 큰며느리가 아내에게 하던 개념 없는 말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당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큰며느리는 다급히 달려와 큰아들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안방에서 오가던 고함 소리를 들은 저와 아내는 기가 차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100만 원을 왜 드려? 뭘 상의가 없어? 당신 우리 엄마한테 개념 없이 행동하는 거 죄송해서라도 다달이 엄마한테 돈 드려야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봤자 20만 원 정도인 줄 알았지. 그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못할 말 했어? 왜 이렇게 유난이야? 어차피 집에서 쉬엄쉬엄 애들 보실 때 집안일도 좀 해주시면 좋잖아.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요즘 세상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고작 손주들 좀 봐준다고 그 금액을 줘? 당신 돈이 썩어나?
손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난리인 조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매일같이 애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 봐주기 싫으면 자기 자식들이 맞벌이 안 해도 되게 그만한 돈을 지원해 주던가 해야지. 그 돈 못 대주면 아무 소리 말고 자식 부부 맞벌이 할 수 있게 손주 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듣자 하니 큰며느리의 말은 걸을 거 하나 없이 너무 되바라졌더군요. 너무 화가 난 제가 벌떡 일어나려는데 옆에서 손주들을 보고 있던 아내가 저보다 더 빨랐습니다. 아내는 안고 있던 둘째 손주를 제게 넘기더니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냅다 호통을 쳤어요. 예, 애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가 당연하다고? 내가 너한테 손주 좀 낳아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니? 내가 너희 한 푼이라도 빨리 모으라고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지. 무슨 소풍 오는 마음으로 오는 줄 알아? 며느리한테 식모 취급 받아가면서? 네가 나한테 고생했다는 말을 한 번 해봤니?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줬어? 난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너희 애들 못 봐준다. 어린이집에 보내든 한 놈이 직장을 그만두든 너희 알아서 해. 어머니,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고개 숙인 큰아들과 다급히 아내를 붙잡으려는 큰며느리를 뒤로하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따라 나가며 큰아들을 향해 한마디 했죠. 마누라 교육 똑바로 안 시킬래? 어디 마누라 간수 하나 똑바로 못해서 고생하는 제 엄마가 저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죄송해요, 아버지. 큰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큰아들은 아침 일찍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엄마. 이제 앞으로는 저희 애들은 저희가 알아서 돌볼게요. 저도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 애들은 집사람한테 맡겨두고 나와버렸어요. 자기도 출근해야 된다고 징징거리길래 네가 벌인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했네요. 성격이 이상해진 건지 그게 본 모습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참에 애들 엄마 그 잘못된 정신머리 좀 뜯어 고쳐놔야겠어요. 얼마 후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큰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며느리는 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죠. 어머님, 아직 기분 다 안 풀리셨어요? 그땐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이제 화 푸시고 다시 저희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시터 비용을 알아보니까 글쎄 월에 못해도 250만 원은 줘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하시던 일이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경고망동했어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남편 말대로 다달이 100만 원씩 어머님께 드릴게요. 그게 적은 돈이라는 것도 이젠 잘 알아요. 그래도 죄 없는 손주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계속 회사 저 못 나가면 저 정말 잘릴지도 몰라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지간히 똥줄이 탔던 모양인지 큰며느리는 아내에게 거의 울먹이듯 싹싹 빌더군요. 그런 큰며느리 행동에 아내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 예뻐서가 아니라 내 손주들 딱 해서 이번 한 번만 딱 봐주는 거야. 그리고 그 100만 원 내가 너 괘씸해서라도 꼬박꼬박 매달 받을 거니까 한 달이라도 밀릴 생각 마라. 또 이렇게 시건방지게 굴면 그땐 나 정말 너 안 본다. 알았어? 그렇게 아내는 다시 손주들을 봐주게 되었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때 기가 팍 죽었는지 더는 아내에게 함부로 굴지 못했죠.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3년 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제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보, 이상해. 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저는 큰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방으로 향하던 장거리 손님을 태워주고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제 차 앞에서 달리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차선을 벗어난 화물차 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급정거를 했고 뒤따라가던 제 차는 그대로 화물차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척추를 크게 다친 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말았죠. 아내는 손주를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제 옆에 붙어있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그래도 갓난쟁이 시절은 지났기에 큰아들 부부는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태가 심각했던 전 꽤 오래 병원 신세를 진 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약 제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괴감에 휩싸여 매번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가 물과 함께 가져다 준 약봉지들을 바닥으로 던지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럴 시간에 밥 챙겨 먹고 재활치료 나가서 발가락 하나라도 움직여 보도록 연습해. 당신 이제 고작 56인데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 거야? 아내는 무너지지 말라며 계속해서 절 채근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더더욱 망가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신경이 더욱 예민했던 전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리고 말았죠.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나 같은 게 더 살아서 뭐해.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또다시 화를 냈을 아내가 이번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쪼그려 앉아 음식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는 어깨를 가늘게 떨며 흐느꼈어요. 이제 제발 그만해 여보. 나 너무 지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항상 강하기만 했던 아내의 약한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너무 놀란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고 아내는 계속해서 흐느꼈죠. 휠체어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던 전 아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내의 눈물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동안 거부하던 재활치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다리는 별 차도가 없었죠. 아내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뭐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야. 지금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아내의 응원 덕에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고가 난 지 2년 만에 스스로를 똑바로 마주하고 제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내는 제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보, 나 당신처럼 택시 운전 한번 해보려고. 뭐? 당신이? 이미 법인 택시 회사에 면접도 보고 왔어. 왜? 나라고 뭐 못할 것 같아? 나도 운전면허 있어. 여태 당신이 나랑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잖아. 그거 이제 내가 할게. 내가 이제부터 당신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알았지?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다고 아내는 한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손님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고 취객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가끔씩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집에 들어와 대차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냈어요. 그리곤 속이 시원하다며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씩씩한 얼굴로 제게 출근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더더욱 열심히 재활 치료를 했고 팔 힘이 강해져 나중엔 지지대를 붙잡고
혼자 화장실도 가고 휠체어를 밀며 한 손으로 청소기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고 2년 뒤 큰며느리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일하던 회사가 그만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큰며느리의 이직이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몰고 올 거라곤 미처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든 보험 몇 개나 있으세요? 큰며느리는 제일 먼저 저와 아내에게 보험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병원비 때문에 사정이 더욱 안 좋아져 우리는 큰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려 했지만 큰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사정을 하더군요. 저 입사 초반이라 아직 실적 쌓으려면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들은 절대 싫다고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제발 며느리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제발요. 저와 아내는 하는 수 없이 큰며느리를 통해 암보험과 연금보험 등 각각 30만 원어치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큰며느리 한번 도와주자 싶었거든요. 사실 큰며느리는 각각 50만 원어치는 들어야 한다고 우릴 닥달했는데 그 정도까진 우리 형편엔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막내딸이었습니다. 졸업한 대학이 있던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막내딸은 저와 아내를 보러 서울로 올라온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엄마, 나 얼마 전에 새언니가 보험 좀 들어달라고 지방까지 찾아와서 부탁하길래 하는 수 없이 들어줬거든? 해약해도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들었는데 엄마도 알잖아. 내 월급 200만 원대 초반인 거. 월세 내면서 그 돈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해약하려고 했는데 그게 5년이 지나야지만 원금 보장이 된대. 나 계속 이 돈 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내는 잔뜩 화가 나 당장의 큰며느리를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너 수진이한테 터무니없는 보험 들게 했다며? 그것도 5년 뒤부터 해약해도 원금 보장된다는 말을 쏙 빼놓고 개사정 뻔히 하면서 어쩜 그렇게 가족 등쳐먹을 생각을 하니? 네? 아가씨 몰랐어요? 전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죠. 네가 말을 안 해줬는데 얘가 어떻게 알아? 가족끼리니까 어련히 좋은 걸로 추천해 줬겠지 하고 이 착해 빠진 수진이가 아무런 의심도 안 했단다. 잔말 말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원금 다 보장받을 방법 없어? 없으면 내가 다 날리게 생긴 몇 달치 보험금 수진이한테라도 줘서라도 해약시킬 거야. 지금 얘 친구도 못 만나고 식비까지 아껴가면서 겨우겨우 생활한단다. 네? 해약이라뇨. 안 돼요, 어머님. 저 이미 성과급 다 받았는데 그거 해약하면 저 돈 한수 당해요. 아가씨, 어떻게 4년 반만 좀 버텨보세요. 네?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너 정말 왜 이렇게 뻔뻔하니? 네 성과금을 어떻게 가족 등쳐먹은 돈으로 채워? 저번엔 둘째가 보험 못 들어준다니까 회사 앞에까지 찾아가서 난리 법석을 피웠다더니 너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온갖 피해란 피해는 다 보고 이게 뭐야 지금? 아내의 언성이 점차 높아지자 막내딸은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막내딸은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만해. 그냥 그 보험금 내가 계속 낼게. 까짓 거 5년짜리 적금 빡세게 들었다고 생각하지 뭐. 결국 막내딸은 5년 동안 팔자에도 없는 고액 적금을 들며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막내딸이 안쓰러워 생활비를 아껴 한 달에 단돈 몇만 원씩이라도 막내딸에게 보내주었죠. 한바탕 난리가 지나간 뒤 작은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며느리 또한 유명한 백화점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분란을 만들던 큰며느리는 이제는 작은 며느리에게 시비까지 걸고 다니더군요. 동서,
월급 얼마나 받아? 저요? 한 400 조금 넘게 받는 것 같아요. 에게, 그럼 내가 더 많네. 뭐 물론 영업사원마다 다르겠지만 난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한 달에 6, 700은 받는데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치? 그러게요. 많이 받으시네, 형님. 대단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가족들 등골을 빨아먹더니 정작 자신은 저만한 월급을 챙겨 받고 있었다는 것이요. 이외에도 큰며느리는 자꾸만 작은며느리에게 자격지심을 부렸습니다. 학벌과 직업, 게다가 작은 아들이 큰아들보다 회사도 조금 더 큰 곳을 다녔으니 남편의 벌이마저 작은 며느리에 비해 기운 큰 며느리는 틈만 나면 작은 며느리를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우리 주겠다고 사온 백화점 물건을 보고 재고 처리하는 떨이를 사온 거 아니냐며 괜히 시비를 걸기도 했고, 성형한 거 아니냐며 작은 며느리의 코를 덥석 잡고 흔들다 아내에게 등짝을 맞기도 했죠. 정말 제 며느리지만 사람이 참 못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큰 며느리에게 져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작은 아들에게 들어보니 작은 며느리 또한 원래는 한 성격 한다더군요. 그냥 집안에 분란 일으키기도 싫고 엄마 아빠 앞에서 괜히 싸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아서 참은 거래.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 달리 참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징한 큰 며느리는 결국 그 착한 작은 며느리의 인내심을 폭발시키고 말았죠. 어느 날 아내는 또 작은 며느리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큰 며느리를 발견하곤 큰 며느리를 꾸짖더군요. 넌 왜 맨날 작은 애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왜 그렇게 심보를 못 되겠어? 어머님은 왜 맨날 동서만 예뻐하세요? 저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제 차는 국산이고 동서 차는 외제차인 거 아시죠? 근데 동서가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글쎄, 국산차 같은 걸 창피해서 어떻게 타고 다니냐는 거예요. 형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 어머. 어머님 앞이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 좀 봐. 아주 상여우가 따로 없네. 형님, 제발 없는 말 좀 지어내지 마세요. 작은 며느리는 그날 결국 그동안 눌러왔던 화가 폭발한 듯 큰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 차가 10년대 국산차인데 제가 국산차를 왜 무시해요? 요샌 국산차나 외제차나 좋은 건 매한가지인데 그냥 뒷 범퍼가 다 찌그러진 차를 보고 어떻게 수리도 안 하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니냐고 말했을 뿐이잖아요. 제발 형님 저한테 시비 좀 걸지 마세요. 바쁘시다는 분이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난생 처음 보는 작은 며느리의 모습에 큰 며느리는 그제야 깨갱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작은 며느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이후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작은 며느리에게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66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큰 며느리에 대한 언짢음이 극에 달했어요. 최근 몇 년간 큰 며느리는 전국으로 보험 판매를 하러 돌아다녔는데 한 번 가면 이틀은 기본에 가끔은 2박 3박을 묵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이에 태연아, 어멈 옆에 있니? 추석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 아니요, 그 사람 남해 갔어요. 아마 오늘 안 들어올 거예요. 뭐? 부산 다녀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아니 지방으로 보험 팔러 다니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거기서 매번 자고 오는 거야? 평소에도 맨날 밖에서 싸돌아다니다 밤에 들어온다며. 요새 애들은 매번 너 혼자 보지? 집안일도 다 네가 하고. 걘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닐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했대니? 그냥 뭐 오늘은 고객이 볼 일이 있다고 저녁에 좀 보자고 했다나 봐요. 시간이 늦으니까 자고 온다고요. 이젠 저도 익숙해요. 애들도 자기 엄마가 집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어색해할 때도 있고요. 저도 정말 지겹네요, 엄마. 아내는 큰 며느리만 떠올리면 진절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그동안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사건이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다른 날도 아닌 명절의 말이죠. 추석 전날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휠체어에 앉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주와 큰아들 내외와 함께 말이죠.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손주들은 어느덧 각각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나도. 형은 왼쪽 주물러 드려. 난 이쪽 주물러 드릴게. 착하게 자란 손주들은 감각도 없는 제 다리를 연신 주물러 주더군요. 그런 손주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전날 아내가 손님에게 팁을 받았다며 제 용돈하라고 장난스럽게 주머니에 쑤셔 넣어 주었던 돈이었죠. 혼자서 밖에도 잘 못 나가는 제가 돈을 가지고 있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조금 구겨진 돈이긴 했지만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우리 지호, 윤호, 이 할애비 다리 주물러줘서 주는 용돈이다. 자, 10,000원씩 나눠 가져라. 와, 할아버지 짱!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다리 또 주물러 드릴게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건만 고맙게도 좋아해주는 손주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손주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땐 제 다리가 이미 이렇게 된 후라 손주들에게 직접 용돈을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순간 상상도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획 쏘아보며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눈을 끔뻑이며 큰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큰며느리는 씩씩대며 제게 이러더군요. 아버님, 저번 설에 동선의 아들한테는 50,000원짜리 주셨잖아요. 제가 차에 타 있어서 못 봤을 줄 아시죠? 어머님이 몰래 걔한테 돈 주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심지어 걘 고작 4살이고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인데 왜 돈으로 애들을 차별하세요? 아버님도 동서가 더 예뻐서 제 애들이랑 동서 애들 차별하시는 거예요? 진짜 쪼잔하게 10,000원이 뭐야, 10,000원이. 자꾸 이렇게 차별하시면 저 앞으로 여긴 안 올 거예요. 황당했어요. 아니, 제가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용돈을 준 건데 그게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그리고 어디 위아래도 없이 시어른에게 쪼잔하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 큰며느리에게 호통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상황을 모두 본 아내가 잔뜩 화가 나 달려오더군요. 가뜩이나 최근 큰며느리에게 잔뜩 벼르고 있던 아내는 삿대질까지 해대며 큰며느리를 마구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시부모 어려운지 모르고 함부로 떠들길. 50,000원? 그때 네 동서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나한테 몰래 용돈 봉투 쥐어주더라. 그것도 500,000원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 한사코 쥐어주길래 고맙고 미안해서 거기서 5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둘째네 애한테 줬다. 넌 명절이라고 와서 전 집어먹을 줄만 알지. 나한테 그깟 50,000원짜리 한 장 준 적 있니? 장이라도 봐온 적 있어? 너도 나한테 500,000원 한번 줘봐라. 내가 그 500,000원 고마워서라도 전부 너한테 돌려주지. 500,000원이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전 몰랐죠. 아내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내를 보고 주춤거리더니 입을 삐죽이며 뻔뻔하게 대답했죠. 몰라도 그렇지. 넌 그 나이가 되도록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니? 어디 시아버지한테 감히 그따위 말을 해? 안 그래도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다. 너 요새 대체 뭐하고 싸돌아 다니는 거야? 왜 툭하면 밖에서 자고 오는 거냐고. 너 애 엄마 아니니? 남편 없어? 집안일엔 관심도 없어. 애들도 안 돌봐. 대체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얘 지호야, 네 엄마 일주일에 며칠이나 집에 있니? 거의 없어요.
큰손주는 큰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괜히 자기 아들을 무섭게 째려보더군요. 거 봐라. 애들도 이제 네가 집에 있는 걸 더 이상해 한단다. 이게 어디 정상이니? 그럴 거면 너 그냥 이혼해. 나도 더 너는 안 보고 싶다. 아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크게 헐떡였어요. 마침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도착한 작은 아들 부부는 험악한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아내에게 차마 할 말이 없었는지 애꿎은 둘째 며느리에게 돌연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늦어? 손윗사람인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동서애를 기다려야겠어?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 형수님,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왜 또 이 사람한테 시비세요?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어제 전화 드렸잖아요. 제 형수를 끔찍이 싫어하던 작은 아들은 작은 며느리 대신에 화를 내더군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일어난 다음 상황에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사촌 동생 데리고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그 소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보고만 있던 큰아들이 애들 셋을 모두 방으로 들여보내더군요. 그리고 방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자마자 큰아들은 갑자기 큰며느리의 뺨을 냅다 후려쳐버렸어요. 아,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왜 때려? 왜 때리냐고? 큰며느리는 뺨을 부여잡고 큰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큰며느리를 노려보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뱉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저와 가족들 모두 점점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란 인간. 잔말 말고 우리 이혼해. 난 너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가 죽을 자리를 아주 찾아서 들어오는구나. 당신 친구 재경 씨 알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다 까발려줬어. 당신 실체. 저번에 남해 간 거 재경 씨랑 간 거라면서. 그것도 남자들이랑 2대2로 같이. 당신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다 쳐. 근데 당신 유부녀 아니야? 뭐? 고객 일이 저녁에 끝나?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도 유분수지. 걔가 왜 당신한테 그 얘기를 했지? 당신이 500만 원 빌려가 놓고 갚으라고 하니까 잠수 탔다면서. 재경 씨가 열받아서 어떻게든 당신 엿먹이겠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해 주더라. 진짜 동네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놀라서 당신 뒤 좀 캐보니까 당신 여태 친구들 그리고 남자들이랑도 무지하게 놀러 다녔더라. 남자 만나느라 남편한텐 순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자식들도 팽개쳐두는 여자랑 나 더는 못 살아. 앞으로 여기 안 오겠다고? 잘 됐네. 제발 오지 마. 변호사 통해서 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큰아들은 거의 울분에 차서 말을 토해내더군요. 그리고 큰아들의 말을 전부 들은 아내 또한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져 큰며느리에게 소리쳤죠. 그냥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너 정말 미쳤니? 오해해요, 어머님. 남해 간 것도 친구 아는 오빠들이 그냥 같이 놀기만 해주면 200만 원짜리 보험 들어준다고 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당신도 알지? 재경이가 다 얘기했다며. 나 정말 방도 따로 잡고 놀기만 했어. 나 일하러 간 거 맞다니까? 그거나 거짓말한 건 매한가지지. 그래,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건 그렇다 쳐. 그럼 다른 남자들이랑도 보험 팔려고 놀았어? 설사 그랬다 한들 그게 정상이야? 가정 있는 여자가? 넌 정상적인 방법으론 일을 할 줄 몰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오늘부터 당신 내 가족 아니야. 다 끝이라고. 여보, 잘못했어. 어머님,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큰며느린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엉엉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겠다며 끝까지 버티던 큰며느리는 결국 큰아들의 손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어요. 큰며느리 하나로 인해 우리 집안은 모두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결국 그의 추석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차라리 그땐 막내딸이 일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게 다행이었죠. 큰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이후엔 변호사를 통해 정말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큰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아내와 큰아들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랑 정말 이혼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나 보험사 그만두고 앞으로 집에서 애들만 볼게. 밖에 나갈 때도 당신이 허락해 줄 때만 나갈게.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하지만 큰아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 큰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방 안에서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손주들도 자기 엄마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는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아빠, 설마 우리 엄마랑 살아야 하는 거 아니지? 할머니, 우리 계속 아빠랑 사는 거죠? 당연하지. 어디 저런 싹수 노란 여편네한테 귀한 내 손주들을 맡겨? 태연아, 잘 쫓아버렸다. 지금 우는 거 저거 분명 악어의 눈물일 게다. 내가 쟤한테 어디 한두 번 속니? 결국 큰아들은 몇 달에 걸려 소송에서 이겼고 손주들의 강력한 의견 어필에 양육권 또한 큰아들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큰며느리의 유책 사유가 너무도 컸기에 큰아들은 원래 살던 전셋집을 비롯해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죠. 당장 푼돈만 가지고 쫓겨나게 생긴 큰며느리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애들 아빠 마음 좀 돌려주세요. 애들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친정 부모님 저한테 잔뜩 화가 나서 친정에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래요. 어머님, 친정 식구들은 원래 저한테 관심 없는 거 아시죠? 제발 어머님마저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던지라 저 또한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큰며느리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죠.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네가 먼저 우릴 배신한 거지. 널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네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착실하게 살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다. 아내의 말을 들은 큰며느리는 마침내 자포자기했는지 조용히 흐느끼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게 큰며느리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10여 년간 우리 집안을 휩쓸던 분란의 뿌리를 영원히 떼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소란스럽던 작년 추석 이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요즘 저희 집 분위기는 새삼 많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형, 나도 교복 입고 싶다. 난 언제 중학생 돼? 너도 내년이면 중학교 가잖아. 할아버지, 저 오다가 용돈으로 치킨 사왔어요. 할아버지랑 먹으려고요. 우와, 형, 한 마리야? 그럼 이번엔 내가 닭다리 먹으면 안 돼? 안 돼. 할아버지 다리 건강해지셔야 하니까 하나는 할아버지 거야. 남은 하나는 남겨놨다가 할머니 드릴 거고. 항상 아내가 일을 나가면 정막만 흐르던 이 집은 이젠 손주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두 놈 다 자기 아빠를 닮아서 어찌나 착한지 저와 아내를 그렇게 챙기곤 해요. 덕분에 요새 저는 두 다리를 잃은 후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행복해하는 중이랍니다. 행복이 넘치자 그게 에너지라도 됐는지 저는 최근 기적처럼 두 다리로 일어서는데 성공했어요. 비록 지지대 의지에 부들대다
3초 만에 다시 주저앉긴 했지만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라며 병원에선 제게 박수까지 쳐주더군요.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거라면서요. 큰아들은 최근 승진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 또한 더욱 바빠져 저와 아내에게 미안해하곤 합니다. 손주들을 맡겨놓고 자신이 챙기지 못한다면서요. 아내는 그런 큰아들에게 웃으며 말했죠. 네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녀. 애들이 얼마나 의젓한지 우리가 챙겨줘도 모자를 파네. 저번엔 김치볶음밥까지 해서 우리한테 주더라. 자기들도 다 컸으니까 이젠 자기들이 우리를 보살피겠다나 뭐라나. 나랑 네 아빠 요새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산다. 아내는 얼마 전 드디어 개인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해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짠! 우리 여사님 개인 택시 기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바로 큰아들과 작은아들 부부 그리고 막내딸까지 돈을 보태 아내에게 택시 운행을 할 차를 선물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주 오랜만에 아내의 눈물을 보았어요. 아내는 새 차를 손으로 쓸어보더니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죠. 저 또한 아내의 그간의 고생과 지난날 제 택시를 처음 사던 순간이 잠시 생각나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얼마 전 둘째를 임신했어요. 한동안 아기 소식이 없어 포기하고 있던 차에 들어선 아이라 작은 아들 내외가 정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벌써부터 들떠 작은 아들 내외에게 유아용 카시트를 선물했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3명이 아닌 4명의 식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죠. 제게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37이 되도록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제 막내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착한 딸을 누가 데려가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어 요즘 조금 애가 타기도 하죠.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요새는 결혼 안 해도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 태연이 봐. 괜히 일찌감치 결혼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다시 혼자로 돌아왔잖아. 물론 손주들이 태어난 건 기쁜 일이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수진이한테 결혼하라 마라 아무 소리 말어. 알았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지난날 받은 충격과 아픔을 떨쳐버리고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사연들처럼 큰 감동은 없어도 제 사연이 여러분께 아주 소소한 재미라도 드렸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매일 TV만 보고 있던 제게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긴 사연을 써내려가는 일은 무척이나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제 글이 많은 분들께 재미를 드렸다면 그것만큼 제게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괜히 저희 전 큰며느리 때문에 성실하게 보험 영업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직군에서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을 흐리는 사람 또한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분명 제 전 큰며느리 같은 사람보다는 발로 열심히 뛰며 일하는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